위장관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 음식 자체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장관계의 주요 기능이 될 텐데요. 이제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이런 단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관의 주요 기능이 이제 소화죠, 소화. 근데 소화를 한자로 살펴보면 뜻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사라지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화에는 운동, 분비, 소화, 흡수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소화는 이제 좀 분해한다는 뜻이 되겠죠, 분해. 그래서 기계적으로 운동으로 해서 소화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 화학적으로 소화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위에서 좀 뭔가가 이제 분비가 되면서 잘게 분해가 될 거고요. 분해가 된 것들이 소장을 거치면서 많이 대량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을 거쳐서 변이 되면 직장, 항문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는 영양분들은 이 간 문맥을 따라서 간을 거치게 되고 심장을 거쳐서 우리 몸을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제 문맥이란 단어가 나왔죠. 문맥. 간으로 가니까 이제 간 문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맥 순환을 우리는 포털 서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포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문맥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문,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그래서 문으로 향하는 혈액, 흐름, 뭐 이 정도 뜻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일반 순환을 좀 살펴보면 일반 순환의 경우에는 심장에서 동맥이 나와서 어떤 장기로 가게 되고 이 장기에서 다시 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순환하는 이런 식으로 일반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문맥의 경우에는 문맥, 그래서 포탈 베인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같죠. 심장에서 나온 동맥이 어떤 장기로 흐르게 되는데 요때 나온 정맥이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장기 하나를 더 거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장기로 가는 정맥, 요걸 우리는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첫 번째 장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장관이 되겠죠. 위장관, 좀 더 정확히는 소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장기는 간이 될 겁니다. 간. 그래서 여기서 경우는 간으로 향하기 때문에 간 문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문이란 뜻입니다. 문으로 향하는 맥, 그래서 문맥, 포털 베인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흐르는 요 문맥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위장관에서 설명하는 간 문맥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게 간에 가서 저장할 거는 저장하고 또 필요한 거는 혈액을 따라서 다시 온몸 순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순환을 우리는 문맥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기는 뭐 산소 공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받느냐? 그런 걸 위해서 따로 일반 순환이 존재하죠. 그래서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동맥,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 정맥이 존재합니다. 이걸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 공급하거나 제거하는 기능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장관계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어떤 운동에 관련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화와 관련된 거, 아니면 소화와 뭐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지 몰라도 그 위장관계의 기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운동하는 걸 보면 음식물을 입으로 먹죠. 그 다음 인두로 넘어갑니다.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고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항문을 거쳐서 배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분비하는 걸 살펴보면 먼저 간이 있고요. 담낭은 뭐 어떤 분비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은 간에서 만들죠. 근데 담낭은 그 담즙을 잘 보관했다가 분비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많은 양의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그리고 침샘 있죠. 침샘. 이렇게 분비하는 거, 그 다음 운동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위장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 스토막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요. 요 위는 명사로 쓸 때는 영어가 스토막인데 형용사로 쓸 때는 게스트릭이라는 단어 쓰죠. 게스트릭. 나중에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식도가 있겠죠. 식도가 이렇게 내려오면 식도와 만나는 위의 첫 부분을 우리는 카디악 파트, 분문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지장, 소장이죠. 소장이 시작되는 12지장과 만나는 위의 끝부분을 우리는 유문부라고 부릅니다. 파일로러스. 그리고 크게 굽어 있어서 대만곡, 작게 굽어 있어서 소만곡이라고 부르고 바닥부, 위저부, 몸통, 위체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위 다음으로 소장입니다. 소장. 소장을 소장이라고 부르고 대장을 대장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소장의 경우에는 그 직경이 작습니다. 직경이. 대장의 경우에는 직경이 이렇게 크고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유는 소장의 기능 그리고 대장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 소장에서는 주로 그 분해된 영양분들을 흡수하는 기능을 많이 하고요. 이제 흡수되고 남은 그 찌꺼기를 대장에서는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를 하려면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가능한 영양분 성분과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닿는 시간이 더 길수록 흡수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소장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 직경이 작기 때문에 소장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대장의 경우에는 굳이 뭐 흡수할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내용물을 보관만 하는 데는 직경이 큰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대장은 직경이 커서 대장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제 소장을 보면 소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12지장, 공장, 회장입니다. 12지장은 이제 요즘 그 신용어로 샘창자, 공장은 빈창자, 회장은 돌림창자 또는 뭐 돌창자 이렇게 부르죠. 듀오데넘, 제주넘, 일리움이라고 부르고요. 12지장은 말 그대로 12지, 손가락 12마디의 길이 정도 된다. 그래서 12지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경우에는 빌공자죠. 비어있다, 비어있는 창자다 라는 뜻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 거 아니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에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곳은 항상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어서 공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도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에 마지막까지 수축, 연동운동을 하는 부위가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은 또 회장이죠. 회장은 트위스트, 꼬여있는, 빙빙 돌려있는 돌림창자죠. 그래서 한 2에서 3m 길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소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인데요. 대장도 이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맹장, 결장, 직장입니다. 맹장의 경우에는 맹은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맹인, 블라인드. 그래서 그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블라인드 것, 시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그닥 길진 않죠. 그리고 여기 시쿰에 보면 밑에 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맹장 수술한다 할 때 하는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충수 또는 뭐 충량돌기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름이 더 이제 시쿰, 맹장보다 더 나갔죠. 어펜딕스입니다. 어펜딕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책 같은 거, 뭐 교과서나 책 같은 걸 보면 맨 뒤에 어펜딕스가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어펜딕스라는 단어의 뜻은 부록입니다. 부록.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있는지 그 기능을 잘 알 수 없는 어펜딕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충수염, 충양돌기염이 돼서 어펜다이티스가 되고 이걸 잘라내는 수술이 이제 맹장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맹장이 있고요. 그 다음은 결장입니다. 결장, 콜론. 그래서 결이 맺을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소화기관을 거쳤을 때 소화가 모두 이제 결론지어지는 것이 결장입니다. 그래서 결장이 대장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올라가는 상행결장, 가로지르는 횡행결장, 내려가는 하행결장, S자 모양의 시그모이드 S자형 결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뒤에가 이제 직장은 굉장히 짧죠. 직장의 직은 고들직자죠. 그래서 렉투스란 단어의 뜻이 곧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그모이달 콜론 S자형 결장의 끝에서부터 항문까지 곧게 연결시켜주는 거 직장이죠. 그래서 직장은 평상시 때는 비어 있고 대부분 변은 결장에 많이 차 있습니다. 위장관의 이제 조직학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 안쪽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곳, 이쪽이 바깥쪽이 되겠죠. 안쪽부터 점막, 그다음 점막 산피, 고유층, 점막 근육층 이 3개가 이제 점막을 구성을 하고 점막 아래, 점막 하층, 그죠? 그다음에 근육층이 2개가 있죠. 서큘러 머슬이 있고 롱디튜디널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디튜디널 머슬과 서큘러 머슬이 리드미컬하게 잘 수축과 이완을 해줘야지 연동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개의 근육층의 운동성을 조절해주는 신경들이 근층강 신경총, 마이엔테릭 플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여기하고의
그 수축과 이완을 잘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맨 바깥에 장막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분비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점액이라든지 소화액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분비해주는, 분비를 조절해주는 신경이 점막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점막 하신경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의 이제 조직학적인 구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 마찬가지로 점막층, 뭐 장막층, 점막 하층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빌라입니다. 빌라의 융털이죠. 융털.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있는 이런 융털이 있는데 대장에는 노우빌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립트라고 부르는 것은 둘 다 있는데 빌라이는 소장에는 있고 대장에는 없다. 따라서 빌라이가 하는 역할은 중요한 일은 뭐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영양분 흡수가 활발히 일어나지만 대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이와 크립트의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요게 이제 위장관을 그림을 그린 건데요. 빌라이는 안쪽으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고 크립트는 쑥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빌라이, 크립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빌라이는 이제 복수형인데요. 단수형은 빌러스입니다. 빌러스. 그래서 주기능은 흡수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흡수를 담당하는 소장에만 있고 대장에는 없다. 반대로 크립트인데 이 크립트란 단어가 우리 뭐 한자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뭐 와, 막힌 틈, 샘, 오목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크립트란 단어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숨어있다. 그래서 히든, 숨어있다는 단어의 뜻이 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죠. 숨어있어서 잘 안 보이는 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단어도 있죠. 크립토키디즘. 이게 오키드가 이제 고환을 의미하니까 고환이 숨어있어. 크립트에. 그래서 잠복고환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막힌 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분비를 해줍니다. 분비. 그래서 여기서 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비를 해서 그 각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팔과 다리, 뭐 손가락 이런 데 있는 근육이 이제 골격근이죠. 골격근. 그래서 횡문근이라고 부르는 골격근인데 우리 위장관은 다 평활근입니다. 그래서 민무늬, 횡문이 없어, 스트라이에이션이 없어. 그래서 평활근 또는 민무늬근, 스무스 머슬이라고 부르고 스무스 머슬, 이 위장관 평활근은 불수의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수축을 조절할 수 없고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주로 수축이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 평활근이 크게 기능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단위 평활근이 있고 그 다음은 단단위 평활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단위 평활근은 평활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여러 개가 각각이 따로따로 수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하게 수축해야 하는 곳, 뭐 눈의 모양체근, 홍채 조절근, 털 세운근 이런 애들이 각각의 신경이 분지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수축을 조절해 준다는 거고 단단위는 평활근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처럼. 이렇게 다 붙어 있어서 요 사이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서로 지난번에 배웠던 일렉트리컬 시냅스 있죠. 전기적 시냅스. 그렇게 돼 있어서 각각 갭 정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건드려도 여기는 평활근 하나만 건드려도 갭 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평활근들이 모두 마치 한 개의 단위인 양, 싱글 유닛인 양 하나처럼 수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수축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없는 소화기, 우리 위장관이죠. 단관, 요관, 자궁, 혈관 이런 데에 있는 평활근들은 단단히 평활근입니다. 마치 하나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런 평활근이 되겠죠.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다단위 평활근이죠. 다단위 평활근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미세하게 수축이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 유니터리 스무스 머슬, 단단위 평활근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혈관, 동맥을 이제 작은 동맥을 예를 들었네요. 이 안에 보시면 머슬 파이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머슬 파이버들이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축이 따로따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신호가 오면 한꺼번에 수축되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림을 한번 보면 다단위 평활근, 멀티유닛의 경우에는 평활근 세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의 인풋이 각각이 따로 돼 있어서 아주 미세하게 수축이 조절이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두 군데에 수축 신호를 보낸다면 얘는 수축하지 않지만 얘하고 얘 둘은 수축이 된다는 거죠. 미세하게 조절이 되고 있죠. 근데 단단위 평활근은 이렇게 큰 덩이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거고 갭정션, 일렉트리컬 시냅스, 전기적 시냅스를 구성하고 있는 갭정션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뉴로널 인풋이 한 군데만 돼 있어도 이게 다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마치 한 개의 단위인 양, 싱글 유닛인 양, 유니터리인 양 수축이 발생이 된다 하는 설명입니다. 앞서서 그 위장관의 단면을 이제 조직학적인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 위장관 평활근 이제 근육층이 크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종주근, 또 하나는 윤상근. 그래서 종주근은 롱디튜디널하게, 윤상근은 서큘러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장관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 종주근은 이 화살표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윤상근, 서큘러 머슬은 이렇게 링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링을. 그래서 윤상근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주근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종주근이 수축하면 요 방향이니까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윤상근의 경우에는 요 방향이니까 수축하면 내경이 좁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평활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장관의 이제 미세 구조입니다. 뭐 액틴과 미오신의 경우에는 골격근, 횡문근에도 있죠. 근데 요 덴스바디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특이한 구조죠. 평활근에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위장관 평활근이 어떻게 수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칼슘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들어오면 칼슘과 반응하는 칼슘 칼모듈린이 있죠. 그래서 칼슘 칼모듈린이 일을 하게 되면 MLCK라고 불리는 마이오신 라이트체인 카이네이즈라고 불리는 효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가 요 MLCK를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활성화시켜주면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거는 인산화 효소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오신 헤드에 여기를 인산화, P라고 표현되어 있죠. 포스페이트. 그래서 인산화를 시켜서, 인산화 효소니까요. 인산화 시켜서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서 수축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시면 여기 덴스바디가 있고 뭐 액틴이 있고 마이오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칼슘이 들어오면 요 복합체를 구성을 하게 되고 요게 MLCK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MLCK는 요 끝을 포스플레이션 시키고 이제 액틴과 이제 결합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붙으면 요 마이오신 헤드가 콩나물 머리처럼 생긴 마이오신 헤드가 고개를 까딱까딱 숙이면서 이렇게 수축을 유발을 해주는 거죠. 이게 위장관 평활근의 수축 기전이 되고요. 실제 평활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 덴스바디, 여기 미오신, 여기 액틴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수축이 된다. 미오신 헤드가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수축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완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아까 봤던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칼슘 이온이 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슘 이온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이런 내려가는 반응들이 다 차단이 될 테니까 평활근이 이완이 발생이 될 거고 또는 여기 인산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산화를 시켜주는 게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라고 하면 그 인을 없애주는 게 인을 분해해주는 요소, 뭐 ASE가 붙으면 분해해주는 거죠. 그래서 포스페이트를 분해해주는 마이오신 포스파테이즈가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던 포스페이트가 사라지면서 결합하는 게 헤드와 결합했던 그 결합 부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이완이 되게 됩니다. 위장관 평활근의 특성을 보면 수축력은 평활근이 골격근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평활근이 좀 세고 그다음 서파라는 특징이 있다. 서파는 뭔가 천천히 흘러가는 어떤 웨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서파이에서 발생되는 포텐셜 웨이브 모양이 가시처럼 생겼대요. 스파이크. 그래서 그거를 가시전이 스파이크 포텐셜이라고 불리우고 그 다음 평활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자물쇠 현상이 있답니다. 자물쇠 현상. 그래서 이게 뭔지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활근이면서 동시에 불수의근이다. 우리 마음대로 조절은 안 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소화 같은 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위장관 평활근의 활성이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파입니다. 서파가 이제 마치 심장에서 페이스메이킹을 하는 게 SA 노드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장관에서도 페이스메이킹을 해주는 게 바로 요 서파인데 요 서파를 만들어주는 게 ICC라고 부릅니다. 간질세포니까 Interstitial Cell of Cahal. 그래서 ICC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ICC가 서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로 서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서파입니다. 이게 천천히 이렇게 서파가 이루어지는데 서파가 어디에는 이렇게 역지전이까지 도달이 되는 거예요. 도달이 되면 만들어지는 게 가시전이 스파이크 포텐셜이라고 그랬죠.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스파이크 포텐셜이 2개가 만들어졌네요. 여기서는 어떻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가시전이가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걸 따라가 보면 가시전이가 2개일 때는 높이가 이 정도가 되고요.
다음 가시전이가 5개일 때는 높이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가시전이를 만들어내는 횟수에 따라서 프리퀀시에 따라서 근육의 수축력, 위장과 평혈근의 수축력이 결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렛치 현상인데요. 렛치라는 거는 걸쇠, 빗장이란 뜻이고 인터넷에서 렛치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는 이런 그림이 많이 뜹니다. 걸쇠죠. 이게 뭐냐면 정확한 그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장관에 있는 그 평혈근들은 때때로 수축한 채로 유지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괄약근이라고 부르죠. 괄약근. 그래서 괄약근의 경우는 위장관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내용물들이 역류하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꽉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항상 수축해 있죠. 근데 이게 수축해 있으려면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칼슘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하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근데 우리 몸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렛치 페노미난이라는 그 현상 때문에 근수축력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매우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물쇠 현상, 렛치 페노미난의 그 가설을 한번 보면 요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렛치드 컨디션이 원래의 경우에는 포스포릴레이션이 돼서 카이네이즈에서 포스포릴레이션이 돼서 결합하고 포스파테이지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렛치가 되면 컨트랙션이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괄약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ATP의 사용도 감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지는 아직까지는 좀 안 밝혀져 있는 게 많다. 근데 다만 이런 현상을 렛치드 피노미난 또는 렛치드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장관의 운동 및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관 기능의 이제 신경성 조절, 호르몬성 조절도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신경성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위장관 안에서 인트린직하게 위장관 안에서 조절하는 내원성 신경이 있고요. 인트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다 조절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개념은 익스트린직이죠. 그래서 외원성 신경, 이거는 위장관이 아닌 바깥에서 유래한 신경이죠. 대표적으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와 같은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이나 부교감에 의해서 외원성, 밖에서 오는 신경이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안에서, 위장관 안에 우리가 신경총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육층 사이에 있는 근층간 신경총, 다음 점막 하에 있는 점막 하 신경총. 요게 두 군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위장관 기능을 신경성으로 조절을 해주고 있고, 요 내원성 신경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장뇌, 비세랄 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작은 뇌, 스몰 브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위장관의 내원성 신경계 중에서 첫 번째 근층간 신경총 마이엔테릭 플러스입니다. 서로 이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고 근육층의 수축을 조절한다. 그래서 근층간 신경총이 여기 있는데요. 근육층 두 개가 여기죠. 이제 중주근층, 윤상근층이 두 개가 있어서 리드미컬하게 조절을 해주고 요런 보시는 그림처럼 연동 운동도 요 근층간 신경총에 의해서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점막하 신경총 서브 뮤코자 플렉서스입니다. 얘는 점막하 조직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래서 정관 분비나 혹은 흡수를 조절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원성 신경, 익스트린직으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계는 이제 좀 스트레스성 반응에 많이 관련이 돼 있고 부교감신경계는 소화하는 데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소화기능이 억제, 부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소화기능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위장관 기능이 신경성으로 얼마나 조절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Y축이 멤브레인 포텐셜, 다시 말해서 그 위장관 평활근 세포가 얼마나 흥분하고 있냐,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걸 표현해 주죠. 그래서 평상시에 쉬고 있을 때는 서파, 슬로우 웨이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어떤 자극이냐? 첫 번째 스트레치,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날까요? 밥이나 음식을 먹어서 위장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 늘어나는 걸 반응을 해서 소화를 하려고 하는 반응이 생겨날 거고요. 그 다음 부교감신경계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같은 걸 투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파라심파스틱, 부교감신경계를 직접적으로 흥분하게 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약 같은 걸 투여를 해주면 스파이크 포텐셜
가시전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장관 평활근이 일을 할 수 있게 기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극을 줬네요. 노에피네프린, 교감신경계의 전달 물질이죠. 또는 심파스틱, 교감신경계를 흥분을 시키면 하이포폴라리제이션, 일 안 하고 있죠. 위장관의 기능이 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신경성으로 위장관 기능이 조절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위장관 기능은 신경계에 의해서만 조절이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호르몬에 의해서도 기능이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가스트린은 위배출을 촉진해 주는 것,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을 바깥으로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CCK, 세크레틴, GIP 등은 위배출을 억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비되는 그 장소도 다르죠. 가스트린은 위에서 분비됩니다. 위에서. 그래서 위 안으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꿀꺽 삼켰을 때 이제 소화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음식물 안에 있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이런 단백질 성분들이 위에서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고, 위산을 분비해주고 위액을 분비해주고 위수축을 해서 위에서의 소화 또는 위 배출 이런 거를 촉진을 하게 해주는데, 나머지 세 개는 다 소장에서 분비되죠. 12지장 공장, 12지장 공장, 12지장 공장. 그래서 이게 다 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들이 소장으로, 12지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각각 이런 물질들 때문에 CCK, 세크레틴, GIP를 분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음식물을 받기 시작을 했으니 위에서는 배출을 좀 억제해줘, 천천히 보내줘. 그래야 우리가 소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배출은 억제해주지만 소장에서의 소화는 촉진해줍니다. 소장에서 담당 수축, 췌 분비 뭐 이런 것들 해주고, 인슐린 분비 이런 기능도 해주고요. 그다음 세크레틴의 경우에는 분비하게 해주는 자극이 위산입니다. 위산. 위에서 산을 분비하잖아요. 그 위산에 의해서 세크레틴이 분비되면 세크레틴은 바이카보네이트 HCO3-를 분비하게 해줍니다. 얘는 염산과 만나서 산을 중화시켜주죠. 그래서 소장벽, 12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운동 기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요약해보면, 첫 번째 연도운동이 있죠. 그래서 얘는 중추근과 윤상근 모두가 필요합니다. 음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데 필요하고요. 다음 분절운동,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너무 큰 경우에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분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윤상근에 의해서 음식물들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 긴장성 수축,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괄약근입니다. 괄약근. 그래서 통과나 역류를 방지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윤상근에 의해서 관찰이 됩니다. 이제 저작과 연화인데요.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소화죠. 그래서 음식물의 분해, 소화의 혼합에서 음식물들을 입에서 씹는 거고요. 다 이게 과정이 끝나면 연화, 스왈로잉이 돼서 음식물을 꿀꺽 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도의 위쪽 끝을 우리 인두라고 부르죠. 인두. 그래서 입과 식도를 연결해주는 부위를 인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괄약근이, 식도 괄약근이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음식물들이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상부의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횡문근이고 아래쪽은 평활근이라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화, 음식물을 잘 삼키기 위해서는 수용성 이완이라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 상부에 괄약근이 있고 하부에 괄약근이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압력을 측정을 해보면 여기 압력이 좀 올라간 상태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상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올라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음식물들이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통과했으면 조금 있다가 하부 식도 괄약근에 도착을 할 거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완이 되는 겁니다. 이완. 그래서 이거를 수용성 이완, Receptive Relax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부 괄약근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다시 말해서 음식물 같은 게 통과했을 때는 잠시 후에 하부 괄약근의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 요거를 수용성 이완이라고 부릅니다. 음식물이 입에서 이제 저작을 하고 스왈로잉, 연화를 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에까지 도착을 했으면 위에서는 보관, 혼합, 배출 세 가지의 위 운동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은 당연하게 십이지장으로 갈 때까지 음식을 보관하는 기능 한 가지고요. 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액과 혼합을 해서 이제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위를 거쳐서 12장으로 들어갈 때는 미즙이라고 부릅니다. 카임. 그래서 미즙은 마치 죽과 같은 형태의 음식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가스트릭 엠팅팅. 그래서 위에서 12장으로 미즙을 음식물을 배출해주는 과정. 이렇게 요게 세 가지가 위의 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위 운동에서 미즙, 카임이 어떻게 생성되는 거냐? 유문부에서, 유문 괄약근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추진하고 부숴주고 다시 역추진하고 다시 추진하고 마쇄하고 다시 역추진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서 음식물들이 죽과 같은 미즙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소장 운동은 위에서 미즙으로 돼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소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그리고 많은 양의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데 췌장액, 담즙액, 그다음 장액 이런 것과 혼합이 되면서 화학적 소화가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장에서는 연동운동, 분절운동, 긴장성 수축 이게 모두 다 관찰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긴장성 수축은 회장과 맹장 사이에 괄약근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일리움, 맹장은 시쿰이죠. 그래서 일리오시칼 스핀터 머슬이 있는데 요거는 요 회장이 있고 여기가 대장 콜론이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꽉 막아주는 밸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용물의 역류를 방지하는 효면 괄약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소장 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소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음식물들이 상부, 위장과 상부, 소장 상부에서 하부로 부드럽게 잘 연동 운동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은 콜리너직으로 수축을 시켜주고 동시에 뒤쪽은 퓨리너직으로 이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거를 소장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장 운동을 살펴보면 대장 운동은 이제 혼합 기능과 연동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혼합 기능을 살펴보면 혼합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물은 결장띠와 팽기수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장띠는 요거고요. 이렇게 결장띠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결장띠에 따라서 허스트레이션, 팽기수축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이유는 음식물과 혼합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음식물이라고 부르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변이죠, 변. 그래서 닿는 표면적이 커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 대장에서는 영양분을 주로 흡수하는 것은 잘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팽기 수축이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점은 원래는 이렇게 있다고 결장띠와 팽기 수축이 없을 때 이런 형태라고 한다고 치면 음식물 그러니까 내용물이랑 닿는 면적은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결장띠하고 팽기 수축이 있음으로 해서 볼록볼록해져서 내용물이랑 닿는 면적이 이렇게 많아졌죠. 그래서 좀 더 혼합을 하는데 용이한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운동으로는 연동운동이 있죠. 예. 연동운동은 이제 마이엔테릭 플러스에 의해서 담당을 하는데 주로 집단 이동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인보다는 이제 어린이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데 뭐만 먹으면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위 결장 반사가 굉장히 활발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음식물들을 먹어서 위로 가면 그게 결장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장에 있는 내용물들을 매스 무브먼트, 집단 이동으로 한꺼번에 쭉 밀어내는 거여서 배변 반사가 유발되는 이런 대장운동 형태가 또 있습니다. 이제 항문 괄약근이 안쪽에는 내부에는 평활근이라서 불수의근이고 바깥쪽에는 외부에는 골격근이라서 수의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을 통해서 배변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내용물 아까 뭐 매스 무브먼트 같은 게 있으면 내용물이 이동을 해서 배변 반사가 조절이 되게 되고요. 근데 척수 손상 같은 게 있는 환자,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고로 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신경 연결이 차단되기 때문에 배변 장애, 뭐 배뇨 장애 이런 게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장관의 분비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와 관련된 분비샘의 분비 조절에 부교감 신경계의 경우에는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분비 기능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교감 신경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비 기능이 억제되죠. 근데 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약한 정도의 분비 촉진이 뭐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분비샘의 혈관 수축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비 기능이 억제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샘, 위장관 분비샘이 조절되는 것은 분비되는 호르몬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촉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타액, 침이죠. 췌장액, 담즙액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걸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대략 하루에 한 6에서 8리터 정도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침은 하루에 한 1리터 정도 분비가 된다. 그다음 위액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분비가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침샘입니다. 셀리버리 글랜드를 먼저 보면 귀 아래에 있는 귀밑샘이 전체의 한 25% 정도, 다음 턱 밑에 있는 턱밑샘이 70% 정도로 침의 대부분을 이제 턱밑샘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혀 밑에 있는 혀밑샘이 약 5% 정도의 타액을 분비하고 있고, 각각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타이알린, 점액질, 그다음 여러 가지 또 물질들. 그래서 이런 전해질들이 분비되거나 흡수되거나 하는 과정들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소화를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그리고 묽은 타액이 분비가 돼서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스트레스성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은 양도 적은 침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교감신경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위가 NTS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여기 NTS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여기죠. 그래서 NTS가 이제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조절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침 분비가 이제 조절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음식 자극 같은 거에 의해서는 이제 침 분비가 활성화될 거고, 교감신경계에 의해서는 침 분비가 억제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액의 분비인데요. 처음에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카디악 파트, 분문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몸통인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파일로러스가 있죠. 파일로러스 유문부가 있고요. 그래서 분문부에서는 주로 점액을 분비하고, 그 다음 바디, 위체부에서는 점액, 끈끈한 점액을 분비해서 위장벽을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 살균이나 소화를 위해서 위산, 펩신, 내인성인자 이런 게 여기 바디에서 분비가 된다. 그리고 유문부에서는 점액과 가스트린을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위액은 하루에 한 2에서 3리터 정도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위가 있으면 위의 벽을 보면 요런 모양의 그 분비세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점액을 분비해주는 점액경세포인데, 경이란 단어는 목이란 뜻입니다. 목경. 그죠? 그래서 점액 목세포라고도 부르고요. 뭐 제목 붙은 이름처럼 점액을 분비하거나 중탄산 이온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얘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점액을 분비해서 위 벽을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산에 대해서 손상받는 거를 좀 보호를 해주고요. 거기에 중탄산 이온을 분비해서 위산을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벽세포입니다. 벽세포는 파리에탈셀 또는 옥신틱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페리에탈이라는 단어의 뜻은 벽이란 뜻이고요. 옥신틱이라는 단어의 뜻이 싸우어, 시큼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산을 분비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비된 위산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살균이겠죠. 살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 따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곰팡이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세균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균해주는 역할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 요약에 다시 나오겠지만 요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벽세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인성 인자입니다. 내인성 인자는 인트린직 팩터라고 부르는데, 그는 비타민, 특정한 종류의 비타민의 흡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벽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위산이 분비가 안 되면 살균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비타민 흡수도 안 돼서 그 비타민 B12인데요. 비타민이 흡수가 안 돼서 그 적결구를 새로 만드는데 영향을 끼쳐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세포의 기능이 아주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 주세포, 칩셀입니다. 펩틱셀이라고 해서, 펩틱은 소화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화와 주로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 분해와 관련되어 있는 펩시노겐을 분비를 하는데, 이 펩시노겐 자체는 단백질 분해 능력이 없고, 위산을 만나서 펩시노겐이 펩신이 돼야지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 D세포에선 소마토스타틴, G세포에선 게스트린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벽세포, 페리에탈셀 또는 옥신틱셀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위장관 안으로, 위 안으로 이렇게 산을 분비해 주는 겁니다. 산과 내인성 인자. 여기서는 산이죠. 위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옥신틱 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바이카보네이트, 그다음 클로라이드, 물, 뭐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들어와서 HCl, 염산이 위 내강으로 분비가 된다 하는 것을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걸 요약한 겁니다. 가스트릭 핏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트릭은 위란 뜻이죠. 위에 있는 분비샘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분비세포가 있고, 목에 해당하는, 요 분비세포의 목에 해당하는 뮤커스 넥셀, 점액 목세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점액과 바이카보네트 이온을 분비해서 각각 유전막을 보호하고 위산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페리에탈 셀, 벽세포에서는 애시드를 분비해서 살균하기도 하고,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그 다음 페리에탈 셀에서는 또 인트린직 팩터를 분비해서, 인트린직 팩터라고 하는 게 비타민 B12와 결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팩터와 결합되지 않은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인트린직 팩터하고 비타민 B12가 흡수되면 췌장 쪽에서 흡수가 된다. 그래서 다시 적혈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치프셀, 주세포의 경우에는 펩시노젠과 라이페이즈 이런 걸 분비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D셀에서는 소마토스타틴, 그래서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G셀은 아까 우리 봤던 거죠. 가스트린을 분비해서 위 배출, 위산 분비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그 자체로는 흡수가 안 되고, 여기 보시는 인트린직 팩터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되면 그다음 췌장 말단에서 흡수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액분비 요약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학습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기 전에 뭐 냄새나 아주 맛있는 냄새나 아니면 뭐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전 부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만 들어도 막 침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물을 실제 먹기도 전부터 우리의 위장과는 반응을 해서 소화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뇌상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유액 분비에도 이런 세 가지 페이즈, 상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먹기 전에 뇌상, 실제로 먹은 음식물들이 위로 들어왔을 때 위상, 가스트릭 페이즈, 우리가 실제로 섭취한 음식물들이 위를 떠나서 장으로 갔을 때 장상, 인테스티널 페이즈입니다. 그래서 뇌상일 경우에는 이제 미주신경이나 이런 거에서 가스트린 분비가 좀 줄을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 위상일 경우에도 음식물들이 실제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뭐 점액 목세포, 주세포, 벽세포, 지세포, 그다음 D세포 이런 것들을 다 자극을 해서 위 소화를 촉진을 할 텐데 이제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면서 음식물들의 위 배출 이런 걸 촉진하려고 할 겁니다. 다음 음식물들이 장으로, 십이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장상, 인테스티널 페이즈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에 의해서 세크레틴, 음식물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것에 의해서 GIP나 CCK가 분비돼서 유배출을 억제해주고 소장벽을 보호해주는,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췌장액은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리고 많은 종류의 소화효소를 분비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분비 기능도 있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화 기능에 있어서 외분비 기능으로 있어서는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췌장액을 분비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소장상부로 미집이 넘어올 때 췌장액이 분비가 발생이 됩니다. 췌장액을 분비 조절해 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베이거스 너브가 있죠. 베이거스 너브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사용해서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콜시스토키닌, 그래서 CCK는 역시 마찬가지로 췌장액의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럼 세크리틴의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 내용물이 십이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위산을 센서를 해서 센싱을 해서 바이카보네이트를 분비해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그래서 십이장 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액 분비 조절이 그게 아까 앞서 설명한 게 맞냐, 이걸 실험을 한 후에 그 실험 결과를 이제 요약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세크레틴이 주로 이 염산에 의해서 분비된다 그랬잖아요. 염산이 십이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세크레틴이 분비가 되는데 그때 분비되는 췌장액에는 어떤 성분이 많은 거냐?
분홍색은 소화효소, 그다음 파란색은 물 또는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세크레틴의 경우 염산만 왔을 때는 소화효소는 별로 없지만 위산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분비가 되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펩톤, 단백 분해선물의 경우에는 콜시스토키닌에 의해서 위산 중화하는 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엔자임들, 소화효소들이 많이 분비되더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지방 분해산물 같은 게 넘어왔을 때는 두 가지가 다 많이 분비되더라 하는 것을 요약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췌장액의 분비 조절을 살펴보면 췌장액은 분비되는 곳이 십이지장이잖아요. 소장이죠, 소장. 12지장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분비되는 것은 장으로 왔을 때입니다. 음식물들이 장으로 들어오면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는데 역시 다른 침이나 위액과 마찬가지로 뇌상, 위상, 장상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상의 경우에는 총 분비되는 췌장액이 한 20% 정도가 미리 분비가 되는 거죠. 미주신경에 의해서. 그래서 음식물, 넘어오는 음식물을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거고요. 그 음식물들이 실제로 섭취를 해서 위로 갔을 때는 총 췌장액이 한 5에서 10% 정도가 분비되고 이 음식물들이 장으로 넘어왔을 때 비로소 대량으로 분비가 돼서 소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액의 주요 기능이 바이카보네이트를 분비해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또는 음식물 소화에 필요한 다량의 소화를 분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를 분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지방, 핵산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들을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굉장히 많은 양을 분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화학적 소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액에 의해서 단백질이 어떻게 분해되느냐, 프로테인이 펩타이드가 되고 아미노산으로 되는 과정이 있어서 각각 이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췌장액에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거고요. 다음 탄수화물의 분해에 있어서도 우리 침 속에도 아밀레이즈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양적으로는 췌장액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들이 여러 가지 분해산물로 분해되는, 가수 분해되는, 하이드롤라이즈 되는 판크레아틱 아밀레이즈가 여기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또한 췌장에서 분비되는 라이페이지에서도 분해되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 에스터레이지에서 분해되기도 하고 포스폴라이페이지에서도 포스폴리피드가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또한 췌장액에 의해서 많은 분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즙, 쓸개즙에 대한 설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쓸개즙의 구성 성분은 이렇다는 겁니다. 물이 제일 많고요. 뭐 바이솔트,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지방산, 레시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쓸개즙의 담즙의 경우에는 담낭에 보관은 되고 있지만 만드는 건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간에서 헤파토사이트, 간세포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수관이라는 걸 통해서 담낭에 축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분해산물이 십이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미주신경에 흥분돼서 CCK가 분비된다. 이거는 앞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담낭이 이제 수축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 OD 괄약근이 이완이 되면서 담즙이, 쓸개즙이 십이장으로 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 좀 요약한 내용인데요. 담즙의 구성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산, 레시틴, 콜레스테롤, 담즙 색소, 전해질, 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농축돼서 간에서 만들어진 게 배출이 된 후 농축돼서 담낭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CCK에 의해서 분비가 된다. 하루에 약 적게는 한 500ml에서 많게는 1리터 정도 12장으로 분비가 된다. 그 다음에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담즙 색소의 주성분인데 좀 노란색이죠. 그래서 적결국 파괴된 후에 재흡수돼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배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몸 안에 축적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점막, 가시점막, 잇몸이나 눈동자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침착이 돼서 노랗게 보일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황달이라고 부릅니다.
빌리루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적혈구가 이제 한 120일 정도, 4개월 정도 사는데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이제 비장, 스플린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빌리루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으로 가서 이게 처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루빈 소스가 어디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담즙의 기능은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방의 소화입니다. 그래서 이머시피케이션, 유화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소화를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흡수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중 빌리루빈, 헤모글로빈, 적혈구의 분해 산물이 되겠죠. 이런 거 아니면 콜레스테롤, 이런 걸 몸 밖으로 배설하는 데 있어서 담즙, 쓸개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쓸개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서 만든 쓸개즙이 담낭에 쌓여 있다가 CCK에서 분비가 되는데 분비된 담즙을 약 많게는 95% 정도까지 장간 순환을 통해서 재흡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이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재활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제 담낭 안에 가끔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담석, 갈스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물의 대사, 담낭 안에 물의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분비하는데 흡수하는 좀 문제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축적돼 있거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 담낭 안에 상피세포 염증이 오랫동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면 돌이 생겨서 이 돌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이 돌이 만약에 통증을 유발한다 하게 되면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